대접받은 원님의 의관. 옛날 작은 고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원님이 있었답니다. 원님은 고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였어요. 오늘은 직접 마을을 돌아봐야겠구나. 어느 날 원님은 허름한 행색을 하고 고을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원님은 직접 고을을 살피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녔답니다. 허허, 이럴 수가. 백성들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원님은 갖고 있는 돈이나 폐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지요. 어떤 때는 백성들이 원님에게 옷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답니다. 사람들은 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은 나무꾼처럼 지게에 나무를 지고 산에서 내려왔지요. 마을 입구에는 소문난 심술쟁이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이 그 유명한 부자의 집이로구나. 원님은 집안을 기웃거리며 대문 앞에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여보시오, 개 아무도 없소. 원님은 크게 소리쳤지요. 어떤 놈이 소란을 피우느냐. 마루에 앉아있던 부자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대문을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던 나무꾼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그릇만 주시오. 다시 한번 원님은 대문 안을 기웃거렸지요. 이런 젊은 녀석이 나무짐 좀 지었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하다니. 부자는 혀를 끌끌 찼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부자는 하인을 불렀지요. 원님은 물 한 그릇을 얻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물 한 바가지가 원님의 머리 위로 쏟아졌답니다. 깜짝 놀란 원님은 얼굴에 묻은 물을 쓸어내렸어요. 어디 물 먹고 싶은 놈 원 없이 먹어보거라. 부자는 심술궂은 표정으로 원님에게 구정물을 쏟아버린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원님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이 서 있다가 물벼락을 맞았답니다. 아직도 목이 타나 보구나. 한 바가지 더 주랴. 되었소. 물은 아주 잘 마셨소이다. 원님은 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돌아왔지요. 다음날 원님은 관복을 차려입고 포졸 서너 명을 거느리고 부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니, 뭐라고? 원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원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부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나를 이렇게 반기다니 고맙네. 원님이 방에 들어가자 하인들은 진수성찬을 차려왔지요. 커다란 상 위에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원님, 많이 드시지요? 어흠, 잘 먹겠네. 원님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음식을 집어들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더니 손에 든 음식을 모두 소매 안에 넣는 것이었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니, 원님, 왜 음식을 잡수시지 않고 소매 안에 넣으십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부자는 원님의 행동을 보다 못해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님은 계속 음식을 소매 안에 넣었답니다. 음식을 넣은 소매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어요. 원님, 혹시 댁에 있는 아드님께 드리려고 그러십니까?
부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원님도 참, 제가 가실 때 넉넉하게 싸드릴 테니 염려 말고 잡수십시오. 부자의 말을 듣고 있던 원님은 음식에서 손을 놓았답니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이 넘어가겠소. 대접을 받아야 된다면 내 의관이 아니겠소. 원님은 시치미를 떼며 잘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자는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정말 모르겠소, 부자 영감. 부자는 원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데. 부자는 낯익은 원님의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지요. 내 오늘 또 나무짐을 지고 물을 청하면 어찌하겠소? 부자는 원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답니다. 아니, 그럼... 부자는 순간 지게에 나무를 지고 왔던 사람을 기억해냈어요. 아이고 머니나. 부자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지요. 사람이란 원래 겉모습을 먼저 보지 말고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오. 원님의 말에 부자는 코가 빠져라 고개를 숙이고 말았답니다. 학이 떨어뜨린 깃. 신효는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였답니다. 그에게는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셨지요. 홀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신효의 등에서는 땀이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신효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집안이 가난해서 어머니를 마음껏 모실 수가 없었지요. 신효의 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이 오르지 않으면 결코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밭농사만 지어서 어떻게 날마다 고기 반찬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신효는 생각다 못해 처음으로 사냥을 나갔답니다. 사냥이라도 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신효는 하루 종일 깊은 산속을 헤매었어요. 그러나 토끼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활솜씨도 워낙 서툴렀지만 그보다는 이따금 나타나는 짐승들을 볼 때마다 차마 활을 겨누기가 두려웠어요. 살아서 펄펄 뛰어다니는 짐승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해질 무렵이 다 되어 신효는 끝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발길이 무거웠어요. 만난 고기를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괴로웠지요. 신효는 집으로 가다 말고 슬픈 눈으로 멍하니 저무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학 한 마리가 너울너울 날아오고 있었어요. 신효는 마치 그 학이 자기를 위해 날아오는 것만 같았답니다. 학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신효의 머리를 스쳤지요. 신효도 이번만은 마음을 굳게 다지며 가만히 화살을 겨누었어요. 학은 무서운 화살이 겨누어진 줄도 모르는 듯 바로 신효의 머리 위까지 날아왔지요. 신효는 힘껏 화살을 날려보내었어요. 화살은 번개같이 날아가 학의 날개를 맞췄답니다. 그러나 학은 하얀 깃 하나만 떨어뜨리고 더 높이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신효는 허탈한 마음으로 바로 발 앞에 떨어진 그 깃이나 주워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순간 신효는 까무러칠 듯 비명을 질렀어요. 깃을 들고 바라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학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신효는 다시 한번 그 깃을 눈앞에 갖다 대고 바라보았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항만 자꾸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시녀는 놀랍고 무서워 얼른 그 깃을 가슴속에 감춰버렸답니다. 시녀가 떨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자 살인문 앞에서 웬 낯선 스님 한 분이 시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쪽 소매가 떨어진 가사를 입고 있지 않겠어요. 시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스님이 말하였어요. 내 가사 소매를 주시오. 무슨 말씀이오? 나는 그런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요. 시녀가 어리둥절해서 말하였어요. 그렇지 않소. 지금 그대의 품 안에 내 가사 소매를 숨겨두지 않았소. 스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아니올시다. 내 가슴에 들어있는 것은 학의 깃 하나뿐인데요. 하고 시녀가 가슴 속에 숨겨둔 그 깃을 꺼내자 놀랍게도 그것은 깃이 아니라 정말 스님의 가사 소매였어요. 스님이 얼른 그것을 받아 끼우니 꼭 들어맞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시녀의 어머니는 다시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우물안 개구리.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우물이 있었답니다. 우물 안에는 어미 개구리와 새끼 개구리가 살았지요. 엄마,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새끼 개구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얘들아, 바깥 세상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단다. 새끼 개구리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어미 개구리 옆으로 다가갔어요. 이 어미가 젊은 시절 바깥 세상을 다 구경하였지만 별로 볼 것이 없었단다. 정말이에요? 새끼 개구리들은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그럼 우물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란다. 물도 맑고 깨끗한 데다가 이끼로 덮인 벽은 얼마나 아름다우니. 어미 개구리는 새끼 개구리들에게 우물안 자랑을 하고 또 하였답니다. 새끼 개구리들은 우물 안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깍, 깍, 깍. 까치 한 마리가 우물가를 돌며 울고 있었어요. 새끼 개구리들이 머리를 들어 까치를 올려다보았지요. 까치야, 까치야,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가렴. 까치야, 어서 들어와 동그란 하늘을 올려다보렴. 새끼 개구리들은 까치에게 우물 자랑을 하였어요. 까치는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까치야, 뭐가 그리 웃음니? 개구리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개구리들은 까치를 쳐다보았어요. 개구리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우물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단다. 까치의 말에 개구리들은 어리둥절하였답니다. 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럼 금강산이라는 곳에 있는 12,000 봉우리는 정말 아름답단다. 까치는 우물 위에 앉아 금강산 이야기를 시작하였어요. 까치야, 정말 네 말이 사실이니? 어미 개구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정말이고 말고 못 믿겠으면 나와 같이 가보면 될 게 아니니? 까치는 꽁지를 우물 안으로 들이밀었어요. 어미 개구리는 궁금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미 개구리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까치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나를 금강산으로 데려다 주렴. 그러지 뭐, 어서 내 꽁지에 타.
까치는 어미개구리가 등에 탈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미개구리는 까치의 등에 올라탔답니다. 까치는 하늘 위로 날개를 파득거리며 날아올랐어요. 어미개구리를 옥녀봉 중턱에 내려놓았어요. 여기가 금강산이란다. 어미개구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봉우리들과 흰 구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금강산 봉우리들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었지요. 골짜기마다 흐르는 맑은 물이 비단결 같았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미개구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젊은 시절 세상 구경을 해보았지만 이런 곳은 보지 못했는데. 어미개구리는 금강산 구경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과연 이런 곳이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어미개구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꼼짝도 않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답니다. 우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끼 개구리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미개구리는 옥녀봉 중턱에 바위처럼 서 있었지요. 개구리야, 어미개구리야,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까치가 바위에 내려앉으며 물었답니다. 아차, 새끼 개구리들. 그제야 우물에 두고 온 새끼들이 생각났지요. 새끼 개구리들한테도 금강산 경치를 들려주어야지. 어미개구리는 우물로 돌아가려고 뒷걸음을 쳤답니다. 그러나 멋진 경치에 푹 빠져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까치야, 까치야, 조금만 더 보고 가자꾸나. 어미개구리는 또다시 금강산 경치에 취해 정신이 없었답니다. 어미개구리는 오랫동안 우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어요. 두 눈을 크게 뜬 채 시간이 또다시 흘렀지요. 어미개구리는 금강산의 12,000 봉우리를 바라보다가 바위가 되었답니다. 옥녀봉 중턱에 툭 튀어나온 두 눈을 하고 있는 커다란 돌개구리가 있지요. 이 바위가 그때의 어미개구리였다고 한답니다. 무신의 시대가 열리다. 달이 뜨고 밤이 깊었지만 궁궐에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귀신을 쫓는 행사인 나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신나게 즐길 수 있었지요. 고려의 왕 인종도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축제를 즐겼어요. 그때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싱글싱글 웃으며 대장군인 정중부에게 다가갔어요. 정중부 장군, 수염이 참 멋지십니다. 김돈중이 수염을 보는 척하며 정중부의 턱에 촛불을 들이댔어요. 그러자 촛불에 정중부의 수염이 홀딱 타버렸지요. 정중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어찌 이리 행동이 가벼운가. 아비만 믿고 또 버릇없이 굴다가는 용서하지 않을 테다. 정중부는 대장군이었음에도 더는 어찌하지 못하고 속으로 분을 삼켜야만 했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인종의 뒤를 이은 의종은 나란 일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걸핏하면 경치 좋은 곳으로 나가 문신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였어요. 문신들이 왕과 함께 즐기는 동안 무신들은 연회가 끝날 때까지 경계를 서며 그들을 지켜주어야만 했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지요.
날이 좋으니 오늘은 보현원에 가서 뱃놀이를 즐기자꾸나. 그날은 의종과 신하들이 보현원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의종은 군사들이 훈련을 하는 장소에서 잠시 멈추게 하였지요. 수바퀴를 펼쳐보도록 하거라. 왕의 명령에 이소웅 대장군과 젊은 병사가 겨루었어요. 그런데 나이든 이소웅 대장군이 몇 번 겨뤄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경기가 중단되었답니다. 그러자 문신 한 뇌가 달려나가 이소웅의 뺨을 후려쳤어요. 어찌나 뺨을 세게 맞았던지 이소웅이 멀리 나동그라지고 말았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종과 문신들이 배를 잡고 웃었지요. 무신들은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정중부는 화가 나 한 레에게 소리쳤어요. 비록 무신이지만 이소웅 장군은 당신보다 벼슬이 높소. 어찌하여 이런 무례한 짓을 한단 말이오. 정중부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졌어요. 무신들의 손이 칼집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정중부가 무신들을 진정시킨 뒤에야 왕의 행렬은 다시 보현원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보현원에 도착한 의종이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문신들이 문 밖으로 물러나자 정중부와 이 의방, 이고가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지금이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문신들은 순식간에 목이 잘려 쓰러졌지요. 보현원에 피바람이 불었답니다. 정중부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 의방 이고와 함께 문신들을 처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문신들에게 굽실거리던 시대를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한다. 문신이라면 벼슬을 가리지 말고 모두 목을 쳐라. 문신들의 목이 풀베듯 잘려나갔어요. 시체는 산처럼 쌓였고 보현원은 피 비린내로 진동하였지요. 정중부는 의종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거제도로 유배 보내답니다. 대신 의종의 동생을 왕으로 세웠지요. 하루아침에 무신들이 고려를 차지하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답니다. 무신들이 차지한 고려는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권력을 차지한 무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스럽게 재물을 긁어모았지요. 기어이 무신들끼리도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권력의 중심은 계속 바뀌었지요. 이고는 이의방에 의해 죽고 이의방은 정중부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고 정중부는 부하인 경대승에게 목숨을 잃었답니다. 경대승도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이의민이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답니다. 뒤바뀐 새신랑과의 기이한 만남.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밤이었어요. 한양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지요. 사흘 전에 혼인식을 올린 새신랑 이안눌은 10여 세의 소년이었답니다. 그는 처갓집 신방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였어요. 오늘 밤은 정월 대보름날 밤이잖아. 모두들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다리밟기를 할 텐데. 혼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지만 이대로 방 안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어. 당시 조선 한양에서는 다리밟기 풍습이 있었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수표교, 광교 등 한양의 청계천 위에 놓인 8다리와 해정교, 철물교,
그리고 동대문 안의 2다리 등 12다리를 밟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 해 동안 다리병을 피하고 액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대보름날 밤이 되면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우르르 거리로 나와 밤새도록 다리 밟기를 했답니다. 신부가 잠들면 신부 모르게 혼자 다녀오자. 새신랑이라고 해서 점잔을 빼고 신방에 있을 필요는 없지. 이 안눌은 곁에 누운 신부가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신부가 가볍게 코를 골았답니다. 그러자 이 안눌은 신부 모르게 슬그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거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지요. 한양 사람들이 모두 나왔는지 거리가 몹시 붐볐답니다. 한쪽에서는 장구와 꽹과리를 치고 사람들은 그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술판이 벌어져 낯선 사람들끼리도 스스럼 없이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이 안눌은 새신랑 차림이었지만 절로 흥이 났답니다. 그래서 청계천 다리를 찾아다니며 춤도 추고 한 잔 두 잔 술도 받아 마셨어요. 그러는 사이 밤은 깊어갔고 수표교 다리에 왔을 때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버렸지요. 이 안눌은 비틀거리며 수표교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였어요. 밤이 이슥해져서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어 있었답니다. 아이고, 취하는구나. 이 안눌은 수표교 다리를 지나 갈지자 걸음으로 처갓집이 있는 동네를 향해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그의 앞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한 이 안눌은 삿갓골까지 와서 그만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는 금세 골아떨어져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하인들이 달려오더니 이렇게 소리쳤지요. 아니, 저기 새신랑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어서 집으로 모시자. 덩치 좋은 하인이 이 안눌을 들쳐업고 다른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어느 집으로 가더니 신방에 이 안눌을 눕혀놓았지요. 이 안눌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불 속에서 계속 코를 골았답니다. 그가 깨어난 것은 새벽녘이었어요. 이 안눌은 곁에 누운 신부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자기 신부가 아닌 낯선 신부였던 것이랍니다.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 처갓집이 아니잖아. 신부는 깨어 있었어요. 이 안눌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내가 왜 이 집에 와 있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신부는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어요. 이 신부의 신랑도 간밤에 혼자서 다리 밟기에 나섰답니다. 새신랑이 술에 취해 돌아오지 않자 처갓집 하인들은 새신랑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런데 새신랑의 얼굴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그들은 술에 취해 쓰러진 이 안눌을 자기네 새신랑인 줄 알고 신방에 데려다 눕힌 것이지요. 제가 남의 신방에서 하룻밤을 보냈군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지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안눌은 얼굴을 붉히며 뒷머리를 긁적거렸어요. 신랑이 아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 저는 이제 죽어야 할 몸입니다. 하지만 저는 늙은 부모님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지요.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부모님은 누가 모시겠습니까? 당신과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첩으로 거두어 주신다면 당신을 지아비로 섬기면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부는 대대로 역관 벼슬을 하는 중인 집안의 딸이었어요. 당시에 수표교, 광교 등 청계천 주변에는 부유한 역관이나 의관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요. 이 안둘은 신부의 말을 듣고 난처한 기색을 보였답니다. 저는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이제 겨우 장가든 몸입니다.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로 나가지 못한 처지에 첩을 얻기에는 좀... 당장 곤란하시다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모님이 계시다면 저를 그 댁에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당신 집안이나 우리 집안에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끼리 절대 만나지도 말고요. 그랬다가 과거에 급제하시면 양가 집안에 알려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이 안눌은 신부의 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몰래 그 집에서 나와 함께 자신의 이모 댁으로 갔답니다. 그 뒤 신부는 이모의 집안 일을 도우며 친딸처럼 사이좋게 지내었어요. 한편 신부 집에서는 간밤에 하인들이 엉뚱한 신랑을 신방에 데려다 놓아 신부가 그 사람과 달아난 사실을 알았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졌다가는 집안 망신이었지요. 그래서 신부가 간밤에 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으로 꾸며 가짜 장례를 치렀어요. 세월은 물처럼 빠르게 흘러갔답니다. 이 안눌은 10여 년이 지난 뒤에야 간신히 과거에 급제하였어요. 그제야 그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신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지요. 이번에는 신부 집에 알릴 차례였어요. 신부가 이 안눌에게 붉은 비단을 건네주며 말했답니다. 저의 집에서는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단을 저의 부모님에게 보여주십시오. 역관이셨던 저희 할아버지가 중국 북경에 가셨을 때 황제에게 받으신 귀한 비단입니다. 이불감으로 쓰라고 주신 혼수이니 이것을 보이시면 당신 말을 믿으실 것입니다. 이 안눌이 붉은 비단을 들고 신부 집을 찾아가자 그 집은 발칵 뒤집혔어요. 10여 년 동안 소식이 끊겨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 집안은 역관을 하면서 무역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은 부자 가문이었어요. 그리하여 장인이 돈을 쓰며 뒤를 봐준 덕에 이 안눌은 점점 벼슬이 올라 예조 판서까지 지냈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수표교 다리 밟기를 한 뒤 기이한 인연을 맺은 그는 자신을 하늘처럼 섬기는 부인 덕에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원님의 명판결.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족제비를 보았어요. 족제비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느릿느릿 걸었답니다. 저 노란 털을 뽑아 붓을 만들면 좋겠구나. 저놈을 어떻게 잡나? 나그네는 족제비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족제비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에 담뱃대로 내리쳤지요. 그러나 족제비는 빠르게 몸을 피하며 달아났답니다. 이런, 내 담뱃대만 부러졌네.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족제비와 담뱃대를 번갈아 보던 나그네는 동강난 담뱃대를 내던지고 족제비를 쫓기 시작했답니다. 너 때문에 내 담뱃대만 못 쓰게 되었구나. 너를 잡아서 붓을 만들고 말겠다. 나그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리석은 나그네, 네가 나를 잡아? 어림없는 소리지. 족제비는 뒤를 슬금슬금 돌아보며 약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나그네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도망갔답니다.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리며 10리쯤 족제비의 뒤를 쫓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골목에서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왔지요. 그런데 그 검둥개는 족제비를 덥석 물고 내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놈, 검둥개야, 족제비는 내 것이다. 나그네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개를 쫓아갔답니다. 검둥개는 산 밑에 있는 외딴 집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오? 주인이 나와서 물었어요. 저 검둥개가 내 족제비를 채어갔소. 얼른 돌려주시오. 나그네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개가 잡은 족제비를 달라니 말이 되는 소리요? 주인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족제비를 잡으려고 먼 길을 쫓아오는데 저 개가 가로채어 갔소이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족제비를 잡은 건 우리 개란 말이오. 족제비를 내놓지 않으면 내 관가에 고소하겠소.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구려. 고소를 하려면 한번 해보시오. 외딴 집 주인도 만만치 않았지요. 갑시다. 관가로 가서 원님의 판결을 받읍시다. 좋소. 나그네와 외딴 집 주인은 끝내 관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가로 가는 길에 강가 모래밭에서 원님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지요. 멀리까지 있는 관가에 갈 것 없이 저 꼬마 원님의 재판을 한번 받아봅시다. 외딴 집 주인이 나그네에게 말했어요. 그럽시다. 나그네도 찬성했지요. 두 사람은 아이 원님 앞으로 갔답니다. 모래로 쌓아 올린 단 위에 의젓하게 앉아있던 아이 원님이 나그네와 주인을 맞았어요. 그대들은 무슨 일로 왔는고? 아이 원님의 목소리는 제법 엄숙했지요. 나그네가 먼저 지금까지의 일을 말했답니다. 저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족제비를 잡아 붓을 만들려고 험한 산길을 10리나 쫓아오는데 난데없이 개가. 그러자 외딴 집 주인이 팔을 내저으며 나섰어요. 사또, 하지만 우리 검둥개가 족제비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난 아이 원님은 헛기침을 하였지요. 두 백성은 내 판결을 잘 들으시오. 예, 사또. 나그네와 외딴 집 주인은 귀를 쫑긋거렸어요. 나그네는 족제비의 털을 갖고 싶어 했고 개는 족제비의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것이니 족제비 가죽은 나그네가 갖고 족제비의 고기는 외딴 집 주인이 가져가 개에게 주도록 하렸다. 과연 명판결입니다. 나그네는 좋아서 싱글거렸지요. 그러겠습니다. 외딴 집 주인은 마음에 차지 않았지만 그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라산을 세운 설문대 할망. 까마득히 먼 옛날 제주도에는 키가 무지무지하게 크고 힘이 엄청 센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할머니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이가 없었는데 그가 바로 설문대 할망이지요.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 바다에 나타나 푸른 바닷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무척 아름다운 바다로구나. 여기에 멋진 섬을 만들어야겠다. 설문대 할망은 육지로 성큼성큼 걸어가 치마폭에 흙을 담았답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돌아와
그 한가운데에 흙을 쏟아부었어요. 설문대 할망은 7번 흙을 날라 바다에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산이 한라산이랍니다. 설문대 할망의 치마는 낡고 오래되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지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흙이 새어나가 한라산 근처에는 많은 산봉우리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을 오름이라고 한답니다. 설문대 할망은 육지까지 7번을 오갔더니 다리가 아팠지요. 그래서 잠시 쉬려고 한라산에 걸터 앉았어요. 순간 설문대 할망은 아야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지요. 한라산의 봉우리가 날카로워 설문대 할망의 엉덩이를 찌른 것이랍니다. 설문대 할망은 화가 치밀어 봉우리를 쭉 뽑아 휙 던졌어요. 그러자 봉우리가 떨어진 곳에 또 산이 생겼는데 이것이 남제주군 안덕면의 산방산이랍니다. 설문대 할망은 또다시 한라산에 앉았어요. 봉우리가 뽑혀나가 움푹 패인 게 앉기에 편하였지요. 이리하여 그곳이 백록담이 되었답니다. 한라산은 설문대 할망한테는 좋은 쉼터가 되었어요.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워 다리는 관탈섬에 올려놓고 잠을 잤지요. 또한 한라산에 걸터 앉아 쉬는가 하면 우도를 빨래판 삼아 빨래를 하였답니다. 빨래를 할 때는 왼쪽 발은 관탈섬, 오른쪽 발은 쥐기섬을 디뎠어요. 설문대 할망은 겨울이 싫었지요. 추위를 몹시 타서 겨울 내내 떨면서 지내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속옷을 입으면 한결 따뜻할 텐데 나한테 속옷을 지어줄 리가 어디 없을까? 설문대 할망은 속옷을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요. 제주도 사람들이 설문대 할망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이랍니다. 저희들은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설문대 할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다리를 놓아주지. 그 대신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 내 몸에 맞는 명주 속옷 한 벌을 지어주어라. 그렇게 하지요. 제주도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이 입을 속옷을 만들기 위해 명주를 모았답니다. 설문대 할망이 엄청 크기 때문에 속옷을 지으려면 적어도 명주 100동이 필요하였어요. 그런데 명주를 99동밖에 모으지 못해 속옷을 지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사이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 육지에서 흙을 날라와서 다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제주도 사람들이 와서 명주 한 동이 모자라 속옷을 지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하였지요. 그러자 설문대 할망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도 다리 놓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구나.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와 신촌리 바닷가에는 바위섬들이 남아있답니다. 이것이 설문대 할망이 놓던 다리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어느 해 제주도에 심한 가뭄이 들자 제주도를 떠났어요. 가뜩이나 양식이 모자란데 제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에 살지 않지만 제주도 곳곳에 설문대 할망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고 있답니다. 불곡산의
돌부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짐승도 아닌 것이 험한 산 등성이에서 수없이 종횡무진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아니, 저게 귀신 아닌가? 아니야, 가만 보니 틀림없는 사람이로구먼. 그렇다면 우리 가까이 가보세. 사람들이 산 밑으로 가서 괴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무술을 닦고 있었구먼. 어디 사는 소년인데 저렇게 날쌔단 말인가? 이 근방 사람은 아니고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인 모양이야. 하여간 고구려 제일 가는 소년 장수가 나왔구먼. 이것은 고구려 때 을지문덕 장군이 소년 시절 수련을 하던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랍니다. 평안남도 평원고을에 불곡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서남쪽 허리에는 깎아지른 듯한 100여 척의 낭떠러지가 있었지요. 그 위에 있는 5개의 석굴 중 가운데 굴에 기거하면서 소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험한 산을 뛰어다니며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어요. 또한 칼쓰기 연습은 이 불곡산에서 20리쯤 떨어져 있는 대원산으로 가서 하였으니 그 산은 수목이 울창하여 검수를 익히는데 매우 적합했던 것이랍니다. 소년이 칼을 한번 후릴 때마다 나무 기둥이 잘려나갔으므로 얼마 후에는 그토록 수목이 울창하던 산이 거의 민둥산처럼 변해버렸다고 하며 얼마나 온 산을 뛰어다녔는지 산의 흙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술을 연마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불곡산 석굴로 돌아와서 곤히 잠든 소년이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머리가 새 딸린 큰 뱀이 석굴 한 구석에 있는 돌 책상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꿈결에 이를 본 소년은 옆에 놓아두었던 칼을 번개같이 들어 뱀을 내리쳤는데 그러자 뱀은 물론 돌 책상도 소년의 무서운 힘에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소년이 주위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저게 무엇이지? 소년의 눈에 허리가 부러진 칼 한 자루가 광채를 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내가 꿈에 내려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집어 살펴보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검이었지요. 하늘이 내게 신검을 내리셨는데 나는 그 신검을 뱀으로 알고 내리쳤으니 내 수도는 아직도 멀었구나. 소년은 깊은 탄식을 하며 그 후 더욱 무술을 닦고 전술을 연구하여 고구려의 명장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수나라 100만 대군을 일거에 무찔러 수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지킨 것은 너무도 유명한 청사의 길이 빛나는 장군의 큰 업적이었답니다. 우렁이 색시와 3번의 시합. 옛날 어느 마을에 총각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총각에게는 부모 형제도 없었지요. 밭에 일하러 온 총각은 한탄을 하였어요. 이 밭에 곡식을 심어거두면 누구하고 먹고 사나? 나하고 먹고 살지요. 누군가 대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지? 총각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나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총각은 조금 전과 같이 말해보았어요. 이 밭에 곡식을 심어거두면 누구하고 먹고 사나?
나하고 먹고 살죠. 또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참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이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숨어서 내 말에 대답을 할까? 총각의 발 앞에는 우렁이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어요. 총각은 우렁이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우렁이가 대답할 리도 없고. 그때 우렁이가 말을 했답니다.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총각은 깜짝 놀랐지요. 뭐? 우렁이 네가? 네, 저를 데려다 물독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렁이가 거듭 말하였어요. 총각은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 우렁이를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 그의 물독에 넣었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렁이가 또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튿날 총각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지어 먹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부뚜막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밥을 지어 상을 차려놓았지? 반찬도 맛있어 보이네. 총각은 아침을 맛있게 먹고 들로 일을 하러 나갔지요. 밭을 갈아놓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총각은 점심을 먹으려고 집으로 갔답니다. 이번에는 점심상이 마루에 차려져 있었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누가 상을 차려놓았을까? 총각은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 뒤 총각의 집에는 끼니 때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총각은 누가 밥상을 차려놓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혹시 우렁이가 그러는지도 모를 일이야. 총각은 문득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던 우렁이의 말을 떠올렸어요. 총각은 부엌 뒤에 숨었다가 누가 밥상을 차려놓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일찌감치 일을 끝낸 총각은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 뒤에 숨어 있었지요. 이윽고 물독에서 우렁이가 기어 나왔어요. 맞아, 우렁이가 밥을 지어 차려놓는군. 총각은 숨을 죽이고 엿보았지요. 물독에서 나온 우렁이는 예쁜 아가씨로 변하여 밥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총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아가씨를 내 색시로 삼아야겠다. 총각은 살금살금 다가가 아가씨를 꽉 붙잡았답니다. 아가씨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말하였어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니요? 저는 원래 용왕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 우렁이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답니다. 날이 차면 저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총각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렁이를 색시로 삼았지요. 두 사람은 아주 재미있게 살았어요. 밭에 일을 하러 갈 때는 색시도 따라갔지요. 이 밭에 곡식을 심어 거두면 누구하고 먹고 사나? 나하고 먹고 살지요. 두 사람은 들판이 떠나가도록 웃었답니다. 하루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예쁜 우렁이 색시를 보자 나쁜 마음이 생겼지요. 임금님은 우렁이 색시의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와 나무 심기 시합을 하세. 나는 이 산에 심고 자네는 저 산에 나무를 심게. 만일 자네가 이기면 나라의 반을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자네의 아내를 데려가겠네. 시합은 해보나 마나 질 것이 뻔해서 남편은 근심에 쌓였어요. 임금님은 군사들을 시켜 나무를 심을 게 뻔했기 때문이지요.
우렁이 색시는 편지를 써서 가락지에 메어주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바닷가에 가서 이것을 물속에 던지세요. 그러면 걱정이 곧 해결될 것이어요. 남편은 우렁이 색시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물 속에 편지를 던지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길이 나타났어요. 남편은 그 길을 따라가 보았지요. 그러자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타나고 용왕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용왕은 모든 사정을 미리 다 알고 준비한 호리병 하나를 주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나무를 심게, 그리고 부디 내 딸을 잘 데리고 살아주게. 고맙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용왕이 준 호리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짐작한 대로 임금님은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지요. 자, 어서 시합을 하세. 임금님이 말하였어요. 남편은 호리병을 옆구리에 차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마침내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임금님 편의 군사들은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지요.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호리병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러자 호리병 속에서 아주 작은 사람들이 호미를 들고 쏟아져 나와 금세 어른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수는 임금님의 군사들보다 더 많았지요. 임금님 편이 나무를 반쯤 심었을 때 이쪽은 이미 다 심어 놓았어요. 호리병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 놓고는 도로 작아져서 모두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지요. 시합에 진 임금님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이번에는 말타기 시합을 하세. 임금님이 생떼를 썼어요. 말을 타고 강 건너에 있는 언덕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것이었지요. 시합은 다음 날 하기로 하였어요.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또다시 큰 근심에 잠겼답니다.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보, 이를 어쩌면 좋소? 걱정 마세요. 우렁이 색시가 남편을 위로하였어요. 그러고는 이번에도 편지를 써서 가락지에 메어주며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던지라고 하였지요.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였답니다. 용궁으로 가니 용왕이 날쌘 말 한 피를 주었지요. 그 말은 천리마일세. 천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달리는 말이지.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그 천리말을 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말타기 시합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우렁이 색시의 남편이 이겼지요. 시합에 진 임금님은 강제로 세 번째 시합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달리는 시합을 하세. 임금님은 나라 안에서 제일 빠른 배를 구해왔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용왕에게서 조각배 한 척을 얻었지요. 이튿날 시합을 하자 조각배는 나는 듯이 달렸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탄 배는 이상하게도 풍랑을 만나 반도 못 가서 뒤집히고 말았지요. 마음씨 나쁜 임금님은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백성들은 우렁이 색시의 남편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우렁이 색시를 왕비로 삼아 평화롭게 살았답니다.